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급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뜬금없는 질문. 뭐야 이거.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저는 제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뭐 거의 그냥 제 뭐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 하기 참 어려운데, 근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내 자신을 위대하다고 봐주겠습니까?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막 여기 떠들고 다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만이라도 여러분들은 위대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못 하시겠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위대합니다. 나는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은 위대하세요? 네, 저는 위대합니다. 갑자기 막 이 강의를 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아니고요. 네, 어쨌건 간에 나 혼자만이라도 좀 많이 칭찬 좀 해주시고 박수 좀 많이 쳐주시고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자꾸 이게 초라한 자기 모습을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화이팅! 네. 자, 오늘은요 전 시간까지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어떤 그 성장 곡선, 인생하고 참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잘 나가는 나라가 끝까지 어떤 최종 승자가 되는 거는 또 아니구나 라는 것도 배웠고, 엄청난 그 전성기 잘 나가는 어떤 그 시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그 고통, 개혁의 시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그죠? 자, 그랬던 고구려, 백제, 신라 요 삼국의 시스템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돌아갔을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배워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의 호기심 한 3가지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먼저 삼국의 귀족회의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왕권이 아주 막강한 어떤 그런 시기는 살짝 아니었거든요. 물론 고대 국가, 중앙집권 국가, 왕권이 강화되는 어떤 그 시기를 향해서 가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했던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귀족회의라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삼국의 어떤 수상, 왕권을 좀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왕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일 수도 있고, 참 그 위치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 수상격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삼국시대의 어떤 그 지방 행정 조직과 그 군사 조직이 일치하여 지방 행정 조직과 군사 조직이 일치한다. 왜일까? 어떻게 그럴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국의 성장 곡선이 아니라 그 성장을 이뤄내었던 그 안에 있는 시스템, 그 동력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국의 통치체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전 시간에 좀 많이 복잡하게 지금 배웠잖아요. 개별적인 어떤 나라들을 배웠는데 이거를 좀 하나로 이렇게 좀 묶어서 4세기, 5세기, 6세기 상황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왜냐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삼국시대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 요 삼국의 어떤 그 요 관계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어떻게 한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몇 강인가요? 7강이죠. 7강 배우려고 진도를 나가기 전에 1강부터 6강까지 여러분들 교재의 빈칸 채우기, 그 빈칸 채우기 하면서 흐름을 잡으면서 이 7강까지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셨어요? 잠깐만 스탑. 멈추시고요. 교재 펼쳐놓으시고 복습. 맨 처음에 복습할 때는요 좀 힘들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고비만 넘으면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하여튼 최소한
46강 전근대 파트가 끝날 때까지는 요 복습 1강부터 45강까지 하는 그 복습은 멈추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야 남아요. 그래야 팩트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꼭 빈칸 채우기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삼국의 통치 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대외 관계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대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성기를 중심으로 볼게요. 4세기 전성기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백제가 제일 먼저 출발하죠. 4세기 전성기 백제를 중심으로 볼 것이고, 예, 그 다음에 5세기는 그렇죠, 고구려, 6세기는 신라. 이런 순서대로 한번 4세기, 5세기, 6세기를 걸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세기입니다. 자, 이 4세기는요, 중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은요, 전연, 들어봤죠, 여러분들? 제가 발음 조심하라고 했던 거, 전연. 네. 전연? 어디서 들어봤지? 아, 그렇지. 아, 그래. 백제, 전연, 고구려 공격, 그 시점이네요. 그죠? 전연, 예, 그 전연이에요. 아이, 참요. 발음이.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예, 동진이 있습니다. 동진. 자, 이러한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고구려라든지 그다음이 백제라든지 그다음이 신라, 예, 그다음에 또 주변 국가 일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들의 어떤 관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이 4세기의 전성기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 백제입니다. 백제. 그죠? 예, 백제를 중심으로 놓고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요 파란색은 대외 관계에서 요 파란색은 친선 관계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요 빨간색은 대립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갈게요. 자, 먼저 이 동진과 백제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4세기 여러분들 그 침류왕 알죠? 침류왕이 그렇죠. 바로 이 동진으로부터 침류왕 시기에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것. 네, 요거 배웠어요, 여러분들. 백제 중심 전성기를 이뤘던 왕은 근초고왕입니다. 알고 있죠?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교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유물로서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바로 칠지도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하나씩 떠올리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제는 됐고요. 하지만 백제의 전성기, 스트레스 받는 나라들이 있겠죠. 자, 백제는 고구려를 칩니다. 백제 근초고왕 때 고구려를 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신라도 압박을 하겠죠. 신라도 압박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관계. 그리고 4세기, 5세기 요 넘어가는 요 시점 속에서 이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라한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줄 겁니다. 그죠? 네, 요 관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연, 이 전연도 고구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죠. 그죠? 이런 관계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가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관계 설정이 되어 있었던 시기. 예. 다 배운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새롭지 않죠, 여러분들? 왜요? 새로워요? 다시 복습하고 오세요. 네, 전혀 새로우시면 안 돼요.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조금 더 조직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백제, 고구려 땅 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구려 왕 전사하죠. 누구? 고구려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 신라 빵빵빵 밀고 들어가면서 경주 거의 함락 직전. SOS 누가 내물왕이 누구한테 내물 말입가니 누구한테 고구려 왕 누구 광개토 태왕한테. 자, 이러면서 도와줍니다. 예, 광개토 태왕이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SOS 보냈을 때. 그래서 광개토 태왕이 이 신라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근거, 흔적이라면 광개토 비가 있겠고, 그다음에 신라의 그 이후에 내정 간섭,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어떤 그 근거로서는 호우명 그릇이 있다. 네, 호우명. 이걸 내가 왜 파란 걸 썼지? 지금 다 하얀 걸 쓰고 있는데. 네,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광개토 태왕이고요. 그다음에 그 비와 호우명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4세기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됐죠? 자, 다음 5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자, 5세기 상황은요. 중국은요. 남북조 시대로 한번 분류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북조가 있고요. 맨 위에는 북조가 있고요. 그 다음이 중국에는 여기 남조. 남조가 있습니다. 남조. 북조, 남조.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고구려, 그 다음에 또 백제 같이, 그 다음에 또 신라, 그리고 일본.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분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때 이 중심이 되고 있는 5세기 전성기는 어떤 나라를 했어요? 고구려라고 했죠? 고구려를 중심에 놓고 하나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때 이 고구려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때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그렇죠. 바로 장수왕입니다. 그죠? 장수왕. 이 장수왕은 여러분들 대외적으로 균형 외교를 지향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북조와도 사이가 좋게, 남조와도 사이가 좋게, 이렇게 균형 외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균형 외교다. 균형 외교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균형적인 그런 외교.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양다리 외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조와도 사이좋게, 남조와도 사이좋게. 요 관계가 딱 구축이 되면서 이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는 거죠. 그죠? 남쪽으로 백제와 신라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팡팡팡팡 매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요 관계 속에서 지금 뭐 남쪽에 있는 남조와 백제는 뭐 늘 우호적인 그런 관계, 백제와 일본은 늘 우호적인 관계, 이런 모습들을 구축을 하고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고구려가 이렇게 백제와 신라를 압박을 하니까 4세기는 적이었어요. 4세기는 적이었어요. 근초왕 시기는. 자, 하지만 지금은 어디 적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손을 잡아야 되겠죠. 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손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지금 이렇게 쭉 압박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 장수왕이 밀고 내려오고 있죠.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그렇죠. 바로 이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고 한성 함락되고 결국은 웅진으로 천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쭉 밀고 내려가서 남한강 유역까지 쫙 밀고 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있다면 장수왕이 세운 중원 고구려비가 또 있겠죠. 중원 고구려비. 그죠? 여러분들 이 중원 고구려비를 누가 세웠냐면 장수왕 시기에 세웠어요. 광개토비는 누가 세웠냐면 역시 장수왕 시기에 세운 겁니다. 광개토비를 광개토왕이 세운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이렇게 비세우고 세워. 이건 죽은 아버지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장수왕이 세운 겁니다.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어쩌면 이 중원 고구려비에서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장수왕의 어떤 그런 압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압박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 나온 것. 그게 바로 나제 동맹이 되는 거예요. 나제 동맹. 자, 이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은 건데요. 이 나제 동맹의 사례를 보면요. 어떤 왕 때 이런 것들이 있었냐면 먼저 놀지왕 때. 신라의 놀지왕.
신라의 눌지왕과 손을 잡았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비유왕이 되겠습니다. 비유왕, 백제의 비유왕이 손을 한번 잡았고요. 이 눌지왕이 이제 뇌물마립관 그 뒤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눌지마립관이죠.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마립관의 출발은 이 눌지부터 출발한다라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삼국유사에는 뇌물마립관, 뇌물왕부터 마립관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는 일단 뇌물마립관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전 뇌물왕, 눌지왕 그 시점이란 얘기예요. 그 시대 때 이렇게 동맹을 신라와 백제 동맹을 맺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뭐 왕들의 이름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이 나지 동맹은 좀 더 튼실하게 만들어도 혼인 동맹. 신라에서는 소지 마립관. 다 지로 끝나네요. 그죠? 그 다음이 백제에서는 웅진을 천도해가지고 나왔던 동성왕. 여기서는 지금 소지 마립관 그 다음에 동성왕. 이때는 혼인까지 혼인 동맹을 또 체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배운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다 배운 거야. 배운 걸 지금 다시 한번 구조화시켜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세기에서 5세기에서 이러한 그 변화가 있었고요.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6세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6세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자, 6세기에는요. 지금 북조. 여기 이제 북조가 있고요. 또 여기도 이제 남조가 있습니다. 남조. 이후에 이 북조와 남조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통일될까요?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6세기 후반에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관계를 한번 볼게요. 6세기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누구의 전성기예요? 그렇죠.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를 중심에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구려, 그 다음이 백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본.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당시는요. 신라를 중심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고구려하고 이 백제의 어떤 관계는요. 뭐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자, 그렇지만 신라는요. 이 고구려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백제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들 역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자 이 고구려와 백제 또 손을 잡는 그런 모습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아까는 고구려가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건 나제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세기, 7세기 넘어가면서는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또 손을 잡는 여제 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뭐 보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 뭐 남조와 백제는요. 기본적으로 늘 우호적인 관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었죠. 자, 이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어떤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 고구려, 신라, 백제 압박하는 이 과정들. 이때 이 왕은 누구였냐면요. 진흥왕이었죠. 진흥왕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진흥왕이 어떤 것들을 막 세웁니까? 비석 같은 거 많이 세우잖아요. 그 대표적인 비석들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그렇죠. 바로 순수비. 고구려 영토에다가 딱 세운 비석들은 뭐예요? 마올령비, 황초령비, 그리고 또 이제 북한산비. 북한산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 중국과의 직교역, 당항성을 통해서 직교역을 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백제, 이 파트너, 이때 이 왕이 누구예요? 이때 왕이 성왕이잖아요. 그죠? 성왕. 성왕이 진짜 맨 처음에는 이 나지 동맹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한강유역을 차지했는데 다시 또 빼앗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그 아픈 상황을 담고 있는 전투가 뭐냐면 그게 바로 관산성 전투. 이 관산성 전투에서 이 관산성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충북 옥천이에요. 충북 옥천입니다. 충북 옥천. 제가 이 지명을 왜 이렇게 좀 써드리냐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지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지역을 딱 잡아줘요. 잡아주고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도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딘지는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어딘지는 외우지는 않으셔도 어딘지는 확인을 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그런 습관은 좀 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고요. 요 남조와 백조의 어떤 남조 백조랜다. 백제. 남조와 백제의 어떤 관계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설명드렸죠. 예. 왜냐하면 무령왕 때부터 남조의 양나라, 특히 여기 이제 양나라죠, 양나라. 요 양나라와 굉장히 그 좋은 관계를 뚫어놨고 그 뒤에 나오는 뭐 성왕 때도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근거로서 그렇죠, 바로 문영왕릉이 있고요, 문영왕릉이 있고요. 그 다음이 양직공도, 양직공도 이런 것들이 백제와 또 이 중국 남조 양나라와의 어떤 그런 관계. 이 남조는요, 송제, 양진 이런 나라 중에서 양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의 핵심 고리들이에요. 4세기의 어떤 모습들, 백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구려 신라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5세기는 고구려 중심으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6세기는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문화유산들, 이런 것들을 쫙 연결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정리해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느 나라가 잘 나갈 때 다른 나라는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많이 힘들었지만 그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다시 부상을 하는 그런 기회를 얻잖아요.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그런데 어쨌건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어떤 경제 발전도 또 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붙어있는 어떤 나라들끼리 관계였다면 지금은 워낙 세계화, 국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더 확산되어서 연결고리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관계 속에서요. 어떤 나라가 굉장히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 때 어떤 나라는 그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실 이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범위가 좀 더 확산되었고 그 관계가 좀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정도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과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귀담아 들으시려고 하시면 지금의 모습이 보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통치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어떤 시스템을 갖고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귀족회의. 자, 이 귀족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왕권을 견제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고구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구려에는 제가회의, 이건 제가 여러 나라의 성장을 공부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백제도 있었습니다. 백제는요, 정사암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더라라는 얘기고요. 신라는 뭐가 있냐면요, 화백회의라는 게 있어요. 화백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화백회의. 이런 화백회의 같은 건 여러분들 특징이 있다면 이건 만장일치, 만장일치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는데요. 화백회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요거는 뭐 시족사회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시족사회의 전통, 그 전통을 잇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족사회는 여러분들 어느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잖아요. 그 신석기 때 국가의 중요한, 그러니까 그 부족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연장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가지고 일을 처리했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쭉 흘러나오면서도 이어진 거예요. 이어지면서 이렇게 화백회의에 남아있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그 귀족회의 살펴봤고요. 다음은 수상입니다. 자, 이 수상은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대대로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대로.
대로. 아마도 이 대대로라고 하는 용어는 평상시 평화로울 때 사용했던 수상의 이름 같고요. 전쟁 시에는 아마도 막리지라고 하는 용어를 쓴 듯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또는 막리지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걸 왜 기억해 둬야 되냐면 이 발해랑 비교할 때 좀 많이 나와요. 발해. 발해 수상의 이름이 뭐냐면 대내상이에요. 대내상. 발해의 수상의 이름은 대내상. 비교를 해두라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대내상. 요 대내상은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 네, 발해인데 요거 좀 구분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예, 뭐 어떻게 나오면 고구려의 수상은 대내상이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놓으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제의 수상은요. 백제의 수상은 상좌평. 상좌평. 여기 이제 그 부서별로 장관급이 되겠죠. 예, 육좌평이 있었는데 그 육좌평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상좌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바로 상대등. 상대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에 들어가면 왕권과 이 상대등의 권력이 누가 세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상대등이 힘이 세지면 왕권이 약하고 왕권이 강해지면 상대등 세력이 약해지고. 왜냐하면 이 상대등은요. 바로 이 귀족회의의 장이기도 해요. 네, 이 화백회의의 장.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상대등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왕의 권한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수상 어떤 지금 우리는 수상이라면 국무총리 격이 되는데 국무총리의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힘의 권한이 지금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대대로라든지 상좌평, 이 상대등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권력의 어떤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이 왕권과 또 비례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등입니다. 관등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공무원. 뭐 공무원 시험 보시느라고 진짜 준비 많이 하시죠. 뭐 고등학생들도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과목 자체가 고등학교 과목들이기 때문에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보더라고요. 경쟁률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면서 대단하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9급 공무원, 뭐 7급 공무원, 뭐 5급 공무원 이렇게 있잖아요. 급을 나눴죠, 우리는요, 지금요. 그죠? 공무원의 급.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급을 나눈 거예요. 관등. 요 관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율령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과 많이 맞물려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율령을 반포한 왕들이 이 관등을 설정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먼저 고구려. 고구려는요. 10여 관등입니다. 10여 관등. 어느 왕 때 이런 것들을 정했을까요? 당연히 율령. 율령하면 여러분들 개혁왕 아닙니까? 개혁왕. 그죠? 고구려의 개혁왕 누굴까요? 네, 소수림 왕이 되겠죠. 10여 관등, 소수림 왕.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16관등입니다. 백제는 16관등. 백제는 16관등.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백제의 개혁왕. 백제의 개혁왕은 토대를 쌓아놓은 왕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토대를 쌓은 왕과 개혁왕이 일치하기 때문에 전성기가 빨리 온다. 삼국지 제일 빨리 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느 왕? 고이왕. 고이왕 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17관등입니다. 17관등. 자, 당연히 신라의 개혁왕. 누가 있습니까? 네, 법흥왕이에요. 법흥왕.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율령, 법, 율령, 법. 그러니까 법흥왕, 율령이지. 요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법의 의미는 뭐냐면 불법이에요.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불법입니다. 불법. 예. 그러니까 이 율령에서 이야기하는 이 법의 의미는 조금은 다르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신라의 왕들은 이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름도 이렇게 불법을 흥시킬 수 있는,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왕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은 다르다. 오해는 하지 마시라. 하지만 쉽게 이해하시려면 율령, 법, 법흥왕 이렇게 가시라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에 있는 조직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지방 조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조직은요, 지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있고요. 대한민국 몇 개 도, 몇 개 도죠? 뭐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도가 있잖아요. 경기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 특별시, 특수행정구역, 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경기도 그러면 그 밑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성남시 밑에 또 뭐가 있죠? 분당구 또 그 밑에 뭐가 있죠? 순회동. 우리 집 주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 밑에가 좀 더 불러볼까? 왜? 선물 받으려고요? 자, 어쨌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거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볼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100년 뒤 우리 후손들이요. 또 이거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지방 행정 조직을 딱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복잡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범범범 이렇게 나오지만 도시, 구, 동, 도시, 구, 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조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우리 다음에 후손들이 우리 보면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술술술 얘기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좀 생소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쉬워요. 우리는 얼마나 이게 막 도시, 구, 동, 게다가 또 이제 또 뭐 아파트, 뭐 동호수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수도. 고구려의 수도는요, 수도 서울을 몇 개로 나누냐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동서남북 4개로 나눈 다음에 가운데 딱 하나. 그래서 5개, 5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구려 5부. 자, 이 고구려 이 5부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던 행정적 조직의 5부로 만들었던 왕이 있잖아요. 이거죠. 부족족 성격의 5부였어. 연맹왕국의 어떤 성격이 남아있겠지. 군장국가의 어떤 그런 성격, 그런 게 남아있겠지. 자, 요거를 고구려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있는 부 체제로 바꿨어. 어느 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 고국천왕, 고국천왕, 을파소, 진대법, 그리고 부자상속 이런 것들 탁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5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지방은요. 지방은 역시 마찬가지로 5부. 지방도 역시 이렇게 동서남북 나눈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수도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5부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5부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욕살이라고 합니다. 지방관이에요. 지방관. 요거 욕살은 지방관.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관을 파견했네요. 그죠? 이 당시에도 지방관을 파견했네요. 지금은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표현이 살짝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민선, 우리가 직접 뽑잖아요. 뭐 도를 하는 도지사 이런 사람 직접 뽑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중앙에서 내리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 민선 지방자치하기 전에는요, 중앙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놨어요. 지방관을 파견하는 그런 식으로 보였었죠. 지금은 좀 달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러면 이제 지방 조직을 나눴으니까 그 밑에는 뭘까요? 이 당시는 여기는 무슨 성. 지금도 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린성, 뭐 이렇게 성 단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눴다는 얘기. 더 하부 조직을 이렇게 성 단위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로 가면요, 촌이 있어요. 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촌은요, 이 지방관이 파견되질 않아요. 이 촌 같은 경우에는 자치적으로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신라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수행정구역에는 뭐가 있냐면요. 특수행정구역에는 삼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삼경은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도 서울시, 서울특별시잖아요. 특별시, 그죠? 여기서 지금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이제 그런 걸 설정한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삼경에는 삼경에는 뭐가 있냐면 평양성이 있겠죠. 당연히 평양성이 있겠고, 그죠? 그 다음이 국내성이 있겠고, 그 다음이 한성이 있어요. 한성. 자, 이렇게 삼경을 설정을 했습니다. 뭐 원래 이제 국내성에서 이제 평양성으로 도읍으로 옮기잖아요. 졸본, 국내성, 평양성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읍의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이 한성은 위치가 어딜까요? 위치는 잘 몰라요. 여러 설이 있어요. 황해도라는 설도 있고, 지금의 서울, 이 북한산성 있잖아요. 그쪽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시험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삼경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요, 고려시대에도 삼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려시대 삼경제도. 그런데 고려시대의 삼경제도와 이 고구려의 삼경제도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고려의 삼경제도는요, 풍수지리 사상을 반영해서 설정을 한 거예요. 풍수지리학적으로 굉장히 길한 곳이니까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삼경을 설정했는데, 여기 이 고구려의 삼경에서는요, 이 평양성, 국내성, 한성 이것은요, 풍수지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풍수지리와는 관련이 없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풍수지리가 들어오는 시점은요, 통일신라 말기쯤이에요. 신라 하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당시에 어떤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삼경은 풍수지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 좀 차이점 알고 계세요. 고구려의 삼경은 풍수지리를 반영한 어떤 그런 선정이다. 뭐 이런 것들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백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도 비슷합니다. 백제도 5부예요. 백제도 5부. 수도를 5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백제에서 이 수도를 5부로 나누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그렇죠, 이게 사비로 천도하면서 다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비천도왕 누굽니까? 바로 성왕이 되겠죠. 성왕이 이렇게 5부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지방은요, 지방은 5방으로 나눕니다. 자, 이 5방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방령이라고 합니다. 방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방 밑에는요, 5방 밑에는 왜 주군현 할 때 그 주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쓰는 그 주. 그리고 그 밑에는 역시 똑같이 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어떤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백제 특수행정구역. 성왕 때, 이것도 마찬가지 성왕 때. 뭘 파견하죠? 그렇죠, 바로 22담로. 22담로 제도를 성왕이 22담로 아니다. 이거는 이제 무령왕 때죠. 이거는 무령왕. 무령왕 때 22담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 북한학자 중에서 한 사람은요, 이 22담로가 이 백제 그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일본에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을 통치한 어떤 그런 흔적이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그러니까 임나일본무설 같은 것들을 뒤집어버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일본 측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무설을 확 이렇게 뒤집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 가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22담로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설적으로 굉장히 많이 논쟁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백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5부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게 신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6개의 그 촌, 6촌, 부족적 성격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게 이제 6부,
부, 네, 수도 어떤 그 육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이 육부로 이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행정적 성격의 육부로 바꾸는 데 있어서 활약했던 왕이 누군가요? 네, 그 왕이 바로 소지왕이었습니다. 소지왕, 그죠? 소지왕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죠? 아하, 소지왕, 그렇지. 백제의 동성왕. 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네, 요 앞에서 그 동성왕, 지금 혼인 동맹을 맺었던 그런 왕이 되겠네요. 이 소지왕이 이렇게 지방행정조직에서 육부를 개편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5주로 나눕니다. 5주로 나눴습니다. 5주. 이 5주에 파견됐던, 왜냐면 이 5주를 제가 왜 중요하게 했냐면 지금은 5주 이제 특수행정구 이소경 체제예요. 삼국시대의 신라는 5주 이소경 체제예요. 그런데 통일신라 가면 9주 5소경이 돼요. 5주 이소경에서 9주 5소경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통일을 했으니까. 그죠?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알고 계시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파견된 그 지방관은요. 군주입니다. 군주. 네, 군주가 파견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이때 이 왕, 이런 그 5주를 그 설정했던 그 왕이 누구냐면요. 예, 바로 어느 왕이에요? 지증왕. 지증왕. 예, 주군. 예, 이런 것들을 설정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5주 지증왕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앞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부 단위로서는요. 예, 군, 주와 주죠.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군, 현. 여기 지금 제가 백제를 지금 주라고 했네요. 백제는 주가 아니라 군입니다. 군. 왜냐하면 주는 굉장히 큰 단위거든요. 예, 군. 오부, 오방, 군, 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도 육부, 오주, 군, 현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딴. 네, 여기에 바로 지금 촌주, 촌이 있습니다. 이 촌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예, 이 촌주는요, 촌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촌주. 예, 나중에 이제 향리가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자치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세력가가 바로 이 촌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촌주는요, 지방관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이 군주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이 중앙에서 파견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촌주는 지방관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중에 이제 통일신라 가면 이 촌주와 관련돼서 뭐 민정문서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그럴 거예요. 일단 요 흐름 속에서 이 촌주를 여러분들 일단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서는 뭐가 있냐면요. 아까 5주 이소경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소경. 그죠? 5주 이소경. 자, 이 이소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소경에는 동원경이 있고요. 동원경은 지금의 강릉이에요. 지금의 강릉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원경이 있어요. 중원경. 중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원 고구려비. 앞에서 제가 이 중원 고구려비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원이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이 중원. 충주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충주. 네, 맞습니다. 이 중원경은요, 바로 이렇게 충주 지역에 설치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 충주 지역에 설치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렇게 요런 어떤 시스템들을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이런 사실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삼국의 어떤 통치체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나라의 명이 다 하였도다. 네.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마지막 혈투를 벌이게 되면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과연 그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답이 너무 쉽나요? 어쨌건 그 최종 승자가 되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